이게 무슨 짓이야? 국은 누가 끓이니? 부엌 바닥에 보글보글 끓던 소고기 무국이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희정의 왼팔과 옆구리로 김이 올라오고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희정은 비명을 삼키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뛰어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길을 먼저 냄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숨도 안 고르고 내뱉은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음식 준비가 한창이던 이 주방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희미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희정은 재빨리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이 깰까 봐서였지요. 살금살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어요. 목도 칼칼하고 어젯밤부터 기침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레가 시할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희정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어요. 벌써 일어나? 응, 시장 가야 해서. 더 자요. 몇 시인데? 도연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찔렀어요. 4시야? 왜 이렇게 일찍? 일찍 가야 싱싱한 거 건질 수 있어요. 희정이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작게 콜록거렸습니다. 도연이 상체를 일으켰어요. 감기야? 약 먹어.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 도연이 이불을 걷고 나와 희정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 있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희정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렸어요. 빨리 자요. 오늘 회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괜찮아. 희정은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에 미리 꺼내둔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해열제 하나를 삼켰습니다. 열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회사에 월차를 냈고 내일도 월차였습니다. 연차 15개 중에서 제사와 명절에만 벌써 8개를 쓰고 있었지요. 아플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네, 어머니. 일어났지? 오늘 시장 가면 민어 좀 봐라. 자연산으로. 양식은 아버지가 안 드셔. 네, 알겠습니다. 고사리는 무조건 국산이야. 중국산은 즐겨서 못 써. 그리고 옥돔도 하나 사와. 제주산으로. 네. 참, 올해는 산적 2가지로 해라. 큰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희정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 아끼지 말고 바삭하게 부쳐. 작년에 좀 눅눅했어.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형님은 드시기만 하시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째 써온 제사 음식 목록이었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전 종류만 해도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생선전.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탕에 적, 산적,
과일 한과까지 30가지가 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목록은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마다 한두 가지씩 늘어났지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왜 일어났어? 아직 새벽인데. 소리가 나서. 엄마, 또 할머니네가? 응, 모레 제사니까. 하은이가 엄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래, 괜찮아. 어제도 기침했잖아. 약 먹었어. 걱정 마. 희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가서 더 자. 아직 6시도 안 됐어. 근데 괜찮다니까. 학교 가려면 더 자야지. 하은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정은 딸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봤어요. 자연산 민어, 국산 고사리, 제주산 옥돔, 산적 2가지. 머릿속으로 동선을 짰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먼저 보고 국제시장 쪽에서 나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부족한 거 채우고 오전 내내 걸릴 거예요. 희정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세워둔 카드 지갑을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재료비를 따로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영수증을 보여드렸지만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만뒀지요. 그 뒤로 15년 제사 재료비는 모두 희정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안색이 칙칙했어요. 열이 있는 게 표가 났습니다.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희정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에 신우이, 동서들과의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모레 제사다. 다들 와라. 큰형님 서연이 답장을 달았더군요. 네, 어머니, 저희는 당일 저녁에 갈게요. 진우 씨가 정비소가 바빠서요. 둘째 형님 미영도 비슷했어요. 저희도 저녁에 갈게요. 재훈 씨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희정만 답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건 언제나 희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희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다시 제 모습이 비쳤어요. 42, 결혼 15년 차, 막내 며느리. 이 세 단어가 15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1층에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자 찬 바람이 나오다가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마. 희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요. 차를 출발시켰어요. 새벽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라디오를 켜니 새벽 음악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어요. 희정은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큰형님은 창원에서 1시간 거리, 둘째 형님은 진해에서 40분 거리, 자신은 해운대에서 30분 거리. 제일 가까운 건 자신이었지만 그렇다고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님들이 음식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했어요. 막내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해졌지요. 시어머니도 형님들도 심지어 남편도 모두가 희정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희정은 백미러로 제 눈을 봤어요. 충혈된 눈.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15년 동안 수천 번은 했을 그 말을. 신호가 바뀌었어요. 희정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20분 남짓. 새벽 시장은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들이 진열되고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겠지요. 희정은 시장이 싫지 않았습니다. 활기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활기 속에서 혼자 장을 보는 건 외로운 일이었어요. 한 번쯤은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형님들이 올해는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희정은 기침을 했어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해열제가 듣기 시작하려면 조금 더 걸리겠지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희정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12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결혼하고 3년 만이었습니다. 그 뒤로 희정에게 하소연할 곳은 없어졌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다들 제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희정은 혼자 삼켰습니다. 15년 동안 자갈치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희정은 방향지시 등을 켜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어요. 장바구니를 챙기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장의 비린내와 소음이 희정을 감쌌어요.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지만 자갈치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상인들은 새벽에 들어온 생선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희정에게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15년 동안 명절과 제사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니까요. 희정은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장화를 신고 올 걸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운동화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이네.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희정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희정은 반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또 제사야? 이번엔 뭐가 필요해? 민어요. 자연산으로 좀 봐주세요. 아주머니가 수조 쪽을 가리켰어요. 오늘 새벽에 좋은 거 들어왔어. 근데 자연산은 비싸. 알지? 네, 괜찮아요. 희정은 수조 앞에 서서 민어를 살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져 올린 민어는 제법 컸어요. 싱싱해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면 15만 원. 다른 데 가면 20은 받아. 희정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민어만 15만 원. 거기에 옥돔, 나물재료, 전재료, 과일까지. 오늘 장만 봐도 50만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깎아주세요, 이모님. 저 맨날 오잖아요. 에이, 맨날은 무슨. 1년에 몇 번 오면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왔잖아. 14만 원에 줄게. 고마워요. 민어를 손질받는 동안 희정은 옆 가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옥돔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제주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지셨거든요. 사장님, 이 옥돔 제주산 맞아요? 그럼요, 제주 직송이에요. 어젯밤에 들어왔어. 희정은 옥돔 2마리를 골랐습니다. 8만 원이 더 나갔어요. 손질된 생선을 받아들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은 나물 재료였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시어머니는 고사리만큼은 무조건 국산을 고집하셨습니다. 중국산은 즐기다면서요. 나물 가게 앞에 섰어요. 고사리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국산이에요? 그럼요. 국산 아니면 안 팔아요, 나는. 희정은 포장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꼭 주세요. 알았어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양손에 비닐봉지까지 들고 나니 어깨가 결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한 게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어요.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앞에서 희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 쉬고 싶었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6시 반. 집에 가서 짐 풀고 재료 손질하고 그러고 나서 마트 가서 부족한 거 사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일어났어. 장 보고 있어? 희정은 답장을 쳤어요. 응. 거의 다 봤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걱정 마요.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오늘만 벌써 몇 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주머니에서 해열제를 꺼내 한 알 더 삼켰습니다. 물 없이 넘기려니 목에 걸렸어요. 분식집 아주머니한테 물 한 컵을 얻어 마셨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 요새 젊은 사람들 너무 무리해. 쉬엄쉬엄해. 희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젊은 사람. 42이 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잠시 쉬는 동안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습관처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어머니 사진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사진.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결혼식 날 찍은 거였어요. 희정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힘들면 그만둬라 하셨을까? 아니면 조금만 참아라 하셨을까? 결혼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집살이가 쉽진 않을 거다. 근데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내 방은 항상 있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지만 엄마는 결혼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희정은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일에 그렇게 울면 되겠냐고 했지만 그때만큼은 상관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희정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15년 동안 사진첩을 닫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아직 마트에서 살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과일 한과. 목록이 끝이 없었어요.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어요. 생선 비린내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나중에 탈취제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올렸어요. 몸이 추웠거든요. 열이 있으면서 춥다는 건 감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밥은 먹었어? 희정은 그제야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밥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집 가서 먹을게. 무리하지 마. 점심때 전화할게. 응.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희정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제사 음식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는 몇 종류를 부쳐야 하고,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하고, 탕은 몇 시에 끓여야 하고, 15년 동안 수십 번을 해왔지만 매번 긴장됐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서웠거든요. 뭘 해도 부족했습니다. 간이 싱겁다, 전이 눅눅하다, 나물이 질기다.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큰형님 서연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칭찬을 받았어요. 비싼 선물만 보내면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라는 말을 들었지요. 희정이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어도 듣는 건 지적뿐이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수백 번도 더. 하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렸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계란. 하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와 배, 감을 골랐어요. 제사상에 올릴 거라 흠집 하나 없는 걸로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한과 코너 앞에서 희정은 잠시 멈췄어요. 약과와 다식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한 세트에 5만 원이 넘었어요. 이것까지 하면 오늘 장 본 게 60만 원이 넘겠네.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과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산대 앞에 섰어요. 카드를 긁는데 잔액이 걱정됐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지. 제사 한 번 치르고 나면 한 달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장바구니 여러 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이걸 다 집으로 옮기고 손질하고 내일 시댁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짐 풀어야 하고 생선 손질해야 하고 내일 새벽에 시댁 가서 요리 시작해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희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15년 동안 매번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날은 오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면 명절이 오고 명절이 끝나면 또 다른 제사가 왔으니까요. 그래도 희정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제사만 끝나면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희정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제사 음식 목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 하루 전 오후였습니다. 희정은 시댁 부엌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열이 오락가락했지만 해열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밑준비를 끝내야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도라지 껍질을 까고 시금치를 다듬었어요.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오늘도 회사에 월차를 냈습니다. 어제 장 보느라 하루, 오늘 밑준비하느라 하루. 내일 제사 당일까지 하면 사흘 연속 월차였어요. 부장님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어 희정이 뭘 하는지 확인하셨어요. 고사리 물 자주 갈아줘야 해.
안 그러면 냄새나. 네, 어머니. 도라지는 너무 얇게 까지 마. 씹는 맛이 있어야지. 네. 희정은 대답만 하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희정은 손을 씻고 뒤따라갔어요. 택배 기사가 큰 박스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댁이시죠? 택배요. 어머, 뭐지? 시어머니가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희정이 옆에서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인 이서연, 창원시. 큰형님이 보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박스를 가져가 뜯기 시작했습니다. 희정도 따라가서 옆에 섰어요. 첫 번째 박스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이 나왔습니다. 자연산 송이버섯 세트였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 송이버섯이네. 자연산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 번째 박스에는 한우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툭불 등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2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한우까지.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센스가 있어. 희정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시장 돌아다니며 산 재료들. 직접 고르고 깎아달라 사정하고 무거운 짐 들고 돌아온 재료들. 60만 원어치. 근데 그건 아무 말 없고 택배로 보낸 송이버섯은 센스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화면에 서연의 얼굴이 떴습니다. 어머니, 받으셨어요? 응, 방금 왔어. 어머,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싼 거 보내고. 에이, 어머니 드시라고 보낸 건데요. 제사상에 송이버섯 구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희정은 서연의 배경을 봤어요. 넓은 거실에 명품 가방이 보였습니다. 창원에서 자동차 정비소 하는 큰형님 진우. 장사가 잘 되는지 서연은 늘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진우 씨가 정비소가 바빠서요.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대요. 그래, 고생하지 말고 와서 쉬어.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봬요. 영상통화가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송이버섯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송이버섯은 내일 구워야 맛있어. 희정아, 내일 저녁에 큰며느리 오면 이거 구워서 내와. 네, 어머니. 희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도라지 껍질을 까던 걸 이어서 했습니다. 큰형님 서연. 전업주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택배 하나 보내고 끝. 자신은 회사 다니면서 월차 내고 새벽부터 시장 가고 이렇게 시댁 와서 손질하고 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둘째 형님 미영이었습니다. 희정아, 나도 내일 저녁에 갈게. 우리 재훈 씨가 야근이래. 희정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진해에서 부산까지 40분 거리였습니다. 둘째 형님 미영도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야근이면 오히려 시간이 더 있는 거 아닌가. 낮에 와서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형님. 알겠어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결국 내일도 혼자구나. 큰형님 서연. 전업주부. 창원에서 1시간 거리. 택배 보내고 저녁에 옴. 둘째 형님 미영. 전업주부. 진해에서 40분 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에 옴. 자신. 직장인. 해운대에서 30분 거리. 월차 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함.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꿀 수가 없었어요. 도라지를 다 까고 나니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껍질 까느라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하고 시댁에 들렀어요. 왔어요? 희정이 부엌에서 나와 맞았습니다. 응. 어떻게 돼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요리 시작하면 돼요. 도연이 부엌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재료들, 냉장고 안에 손질된 생선과 고기. 희정 혼자 한 거였습니다. 형수님들은요? 희정은 잠시 뜸을 들였어요.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둘 다? 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형수님들 둘 다 집에 계시잖아. 당신은 회사도 다니는데 월차까지 내고 온 거고. 원래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아요. 희정은 웃어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도연이 희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열 아직도 있어? 조금. 약 먹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내일 와서 해도 되잖아. 희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밑준비 다 해놔야 내일 편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근데 괜찮다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도연이 왔어? 밥 먹었어? 네, 어머니.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 송이버섯을 보며 말했어요. 큰 며느리가 좋은 거 보냈더라. 내일 저녁에 온다니까 맛있게 구워줘야겠다. 도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희정이 몸이 안 좋아요. 형수님들한테 낮에 좀 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큰 며느리는 바쁘대. 정비소가 토요일에 손님이 많다잖아. 형수님이 정비소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 그리고 둘째도 재훈이가 야근이래. 재훈이 형이 야근이면 형수님은 오히려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왜 그래, 도연아? 형수님들 험담이야? 험담이 아니라. 희정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도연이 희정을 봤습니다. 희정은 눈으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도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갔어요. 희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편 들어줘서. 근데 달라지는 건 없네. 응. 희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 오전 반차 낼게. 그것만이라도. 진짜요? 응. 그 정도는 해야지. 희정은 고마웠습니다. 형님들은 아예 안 오는데 남편이 반차 내는 게 고마운 상황이라니. 웃겨야 하는데 웃기지가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저녁을 챙겨야 했거든요. 희정은 좀 더 남아서 마무리를 했어요.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고사리 물 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부엌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새벽에요. 5시쯤. 너무 늦지 마. 네. 시댁을 나와 차에 탔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들은 전업주부면서 안 오고, 자신은 직장 다니면서 월차 내고 와서 이러고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또 그 부엌에 서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준비할 게 많았어. 엄마 얼굴이 빨개. 희정이 거울을 봤어요. 하은 말대로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 내일 일찍 가야 하니까 엄마 먼저 잘게. 알았어.
푹 자. 희정은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희정은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체온계를 꺼냈어요. 37.8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았어요.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켰어요. 목에 걸렸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뒤척이더니 눈을 떴어요. 벌써 일어나? 응, 가야 해요. 도연이 상체를 일으켜 희정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게 보였어요. 얼굴이 빨개. 열도 오른 거 아니야? 약 먹었어요. 괜찮아. 희정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어 희정의 이마를 짚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오늘 못 가겠다고 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안 돼요. 제사인데. 제사가 뭐가 중요해. 아픈데. 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것도요. 나 오전 반차니까 점심때 갈게. 그때까지만 버텨. 응. 고마워요. 희정은 세수만 간단히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만 확인했어요. 하은이도 준서도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고요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희정은 경차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어요. 몸이 추웠거든요. 열이 있으면서 추운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정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어요.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전 5종류, 나물 4종류, 산적 2종류, 탕, 국.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희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조리대 위에 하나씩 올렸어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란물을 풀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프라이팬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태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이 너무 세. 약하게 해. 희정은 불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가져다 부엌 입구에 놓았어요. 거기 앉아서 희정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감시하듯이요. 시어머니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어요. 반죽이 묽다, 기름이 많다, 소금이 적다. 희정은 그때마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아버지 정우가 일어나셨어요.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앉으셨습니다. 희정에게는 특별히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원래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오전 내내 희정은 혼자 부엌을 지켰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산적을 준비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화구가 전부 돌아갔어요. 프라이팬, 냄비, 찜기가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열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젓가락을 놓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희정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다시 집었습니다. 10시쯤 도연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회의 끝났어. 점심 먹고 바로 갈게. 응. 몸은 어때?
희정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치려다가 멈췄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걸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괜찮아요라고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둘째 동서 미영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동서, 나 지금 출발할게. 1시쯤 도착할 듯. 저녁에 온다더니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오면 좀 도와주려나 하는 기대가 살짝 생겼어요. 1시가 조금 지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나왔어, 동서. 미영이 부엌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희정은 전을 붙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어머, 동서 얼굴이 왜 그래? 빨갛다. 좀 열이 있어요. 미영이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미영은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희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기대한 게 바보 같았습니다. 미영은 원래 그랬어요. 올 때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1시 반쯤 도연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희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이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아침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희정 이마에 손을 댔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국만 끓이면 돼요. 도연은 아내의 고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희정이 열이 많이 높아요.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봤어요. 약 먹었으면 나아질 거야. 제사가 코앞인데 누가 음식을 해? 도연의 눈이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전업주부인 형수는 저렇게 앉아 있고 직장 다니는 아내는 열이 펄펄 끓는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희정이 도연 팔을 잡았습니다. 눈으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은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재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나물은 다 무쳤고 전도 다 부쳤어요. 산적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국만 끓이면 거의 끝이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소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국자로 국물을 저었어요. 무가 익었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흐려졌어요. 희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야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엌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스레인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냄비 손잡이를 스쳤어요.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게 쏟아졌어요. 왼팔에, 옆구리에 끓는 국물이었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비명 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희정이 쓰러져 있었어요. 부엌 바닥에 옆에는 엎어진 냄비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희정아. 도연이 달려갔어요. 희정의 왼팔과 옆구리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이 신음을 흘렸어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희정아, 정신 차려. 도연이 희정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무거웠어요.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야?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을 봤어요. 엎질러진 국물, 뒹구는 무와 고기 조각들, 그리고 쓰러진 희정. 시어머니의 입에서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국은 어떡해. 제사상에 국이 없으면 어떡해. 도연이 멈칫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희정이가 다쳤잖아요. 그래도 국을 다시 끓여야.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희정을 안아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른 거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비켜요. 도연이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어요. 도연은 슬리퍼를 신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희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팔에 힘을 줬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검색했어요. 대학병원이 15분 거리였습니다. 희정아, 정신 차려. 병원 가는 거야. 희정이 작게 신음했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무슨? 국 쏟아졌어. 화상 입었어. 병원 가야 해. 국이? 희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왼팔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절한 건지 잠든 건지 숨은 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도연은 희정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화상 환자예요. 끓는 국물에 데웠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희정을 눕히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먼저 상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빨리 봐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대기실에 서 있었어요. 슬리퍼 차림에 옷에는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반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국 어떡해? 누가 다시 끓여? 도연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대신 화면을 꺼버렸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끓는 국물, 희정의 비명, 익어가는 살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첫마디, 국은 어떡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2도 화상입니다. 왼쪽 전완부하고 옆구리 부위요. 화상 범위가 넓어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고열 상태에서 무리하셨더라고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일단 입원 수속하시고 수술 일정은 내일 다시 잡을게요. 보호자분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아, 네. 도연이 지갑을 뒤졌어요. 다행히 신분증은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 큰형 진우, 둘째 형 재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수속을 끝내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희정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응. 어때? 모르겠어요. 얼얼해요.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희정의 얼굴을 봤어요. 아까보다 열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창백했어요. 미안해. 도연이 말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열 있는 거 알면서도.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산은요? 희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제사요. 음식은 괜찮았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끓는 국물에 데어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첫마디가 제사 걱정이라니. 제사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다쳤잖아. 그래도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희정아. 네. 당신 왜 그래? 왜 항상 자기보다 제사를 먼저 생각해? 희정이 도연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익숙해져서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익숙해졌다고? 네. 원래 그래왔으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왔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명절마다 제사마다 희정은 항상 자신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어요.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 말 이제 그만해. 뭐가요? 괜찮다는 말. 당신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어. 괜찮지도 않으면서. 희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나한테라도. 희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안 했어. 해야죠. 걱정하실 텐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걱정? 어머니가 걱정한 건 희정이 아니라 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어요. 카톡 메시지도 잔뜩 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도연은 메시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지. 제사가 먼저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답장을 치려다 멈췄어요. 지금 쓰면 후회할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희정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진통제 때문에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아왔을까? 그걸 이제야 생각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 됐을 거예요. 시댁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요. 국도 없고 막내 며느리도 없고
하지만 지금 도연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지. 희정아. 미안해.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거든요.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희정은 진통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병실 한쪽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는 읽지 않은 게 100개가 넘었어요. 가족 단톡방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이 보였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국은 어떻게?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끓는 국물에 데어서 쓰러졌는데 첫 마디가 국 걱정이었어요. 도연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정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보험 서류를 찾아야 했거든요. 이번 수속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가계부, 보험, 아이들 사진. 보험 폴더를 열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화면 하단에 이메일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희정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별 생각 없이 클릭했어요. 받은 편지함이 열렸습니다. 쇼핑몰 광고, 카드 명세서,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때 왼쪽 메뉴에 임시 저장 폴더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47.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임시 저장이 147개? 희정이 메일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클릭했습니다. 목록이 쭉 나왔어요. 제목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는 전부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희정의 친정 어머니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3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엄마라니. 도연은 가장 오래된 메일을 클릭했어요. 날짜를 보니 2011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제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전부 다시 하래요. 간이 안 맞는다고. 울면서 다시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요.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중간쯤 메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2019년이었습니다. 엄마, 형님들은 전업주부인데 안 와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차 내고 와요. 근데 형님은 손님이고 저는 일꾼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연은 가장 최근 메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어요. 엄마,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요?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147통. 전부 엄마에게 보내려던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어요.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희정이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났어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뒤로 희정에게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었구나. 서러울 때 하소연할 곳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쓴 거구나. 보내지도 못할 메일을.
도연은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희정을 봤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붕대 감긴 팔이 이불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을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희정이 고생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거, 형수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형들 눈치 보느라, 귀찮아서, 당연하게 여겨서,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희정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도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얼굴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정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카톡 알림이 또 와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대신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희정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희정을 지키겠다. 도연은 잠든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국물이 퍼져 있었어요. 무 조각과 고기가 뒹굴었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시어머니 순자는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쓰러진 며느리보다 엎질러진 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국을 어떡해. 제사가 코앞인데. 미영이 거실에서 다가왔어요. 바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걸레를 가리켰어요. 미영이 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라 천천히 움직여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을 살폈어요. 소고기가 조금 남아 있었고 무도 있었습니다. 국을 다시 끓일 수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려니 손이 어색했어요. 물을 깎는데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희정이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능숙하게 했는지 없어지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미영이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서 망설였어요. 어머니, 저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 부엌일 해본 적이나 있어?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슬그머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시아버지 정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 쪽을 힐끗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다 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진우와 서연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침에 택배로 보낸 송이버섯과 한우가 전부였거든요. 서연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허둥대고 있었고 미영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막내가 쿡 엎질렀어. 화상 입어서 도연이가 병원 데려갔고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많이 다쳤대요? 글쎄, 연락이 안 돼. 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받네. 뭐야, 제사 시간인데. 진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어요. 동생 걱정보다 제사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을 차려야 했어요. 희정이 아침 5시부터 만든 음식들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 나물, 산적, 과일. 10시간 넘게 서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가지런히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과 미영이 음식을 날랐어요. 진우가 병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마저 끓이느라 바빴어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희정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 올라갔어요.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그리고 서연이 보낸 송이버섯 구이가 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구운 거였어요. 도자기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역시 송이버섯이 있으니까 상이 다르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고맙다. 역시 큰 며느리야. 희정이 10시간 넘게 만든 음식들. 그건 그냥 있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택배로 보낸 송이버섯. 그건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어요. 시아버지 정우가 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진우와 재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쪽에 서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절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봤어요. 희정이 있어야 할 자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습니다. 상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송이버섯이 인기였습니다. 송이버섯 맛있네. 역시 자연산은 달라.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희정이 만든 전과 나물은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원래 있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정우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음복이 끝나갈 무렵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나다. 아버지. 희정이 상태가 어떠냐? 도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도 화상이에요. 피부 이식 수술해야 한대요.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수술까지 해야 해? 네. 많이 다쳤구나. 네. 많이 다쳤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참고 있다는 걸. 알았다. 희정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이 끄는 거였습니다. 대답도 없이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말이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상관하기 싫어서, 그 대가가 이거였어요. 정호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다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도연이한테 전화했다. 뭐래요? 언제 온대요? 안 온다. 희정이가 수술해야 한단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술이요? 그렇게 심해요? 그래. 피부 이식이래. 서연이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미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잠깐 놀라고 잠깐 안 됐다고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병원이었습니다. 희정이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가 앞으로 꺾여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희정이 작게 불렀어요. 여보.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깼어?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기억 안 나? 희정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현기증, 끓는 것이 쏟아지던 느낌, 비명, 왼팔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움직이려니 욱신거렸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이도 화상이래.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응. 피부 이식. 희정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부 이식. 수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재산은요? 음식은 괜찮았어요?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희정을 봤어요. 방금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첫 질문이 제사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정은 남편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아니, 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희정아. 응? 앞으로 제사 안 해도 돼. 희정이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리할게. 이제 당신은 안 해도 돼. 희정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할게. 다. 희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붕대 감긴 팔, 수액줄, 돌아가신 장모님께 보내지 못한 수많은 메일이 떠올랐어요. 보내지 못한 말들, 참아온 세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희정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피부 이식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2주 후에 수술하자고 했어요. 상처 부위가 충분히 아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도연은 한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 예상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희정이 잠든 사이 병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내가 혼자 삼킨 말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돌아가신 장모님께 하소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시댁에 연락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진우 형도 재훈 형도 부모님도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진우와 서연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어요. 뭔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훈과 미영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영은 연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안방 쪽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하시는 눈치였어요. 도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형님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진우가 시계를 힐끗 봤어요. 뭔데? 희정이는? 병원이요. 아직 퇴원 못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한대? 2주 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미영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가다듬었어요. 이건 희정이가 15년 동안 제사 준비하면서 쓴 비용입니다.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항목별로 정리한 내역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이를 봤어요. 이게 뭐야? 재료비, 교통비, 월차 쓴 거 다 합친 겁니다. 15년치요. 도연이 숫자를 짚었어요. 희정이는 직장인이에요. 제사 때마다 월차 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전날 장 보고 당일 음식 만들고 다음 날 정리하고 1년에 최소 6번, 15년이면 90번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재료비만 해도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진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제사 음식 좀 했다고 돈을 달라고? 좀이 아니에요, 형님. 도연이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혼자서 30가지 넘는 음식 만들었어요. 형수님은요? 서연이 눈을 피했어요. 창원이 멀어서. 창원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에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식 안 하셨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서려 했어요. 야, 너 지금. 그리고 이건요. 도연이 2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화상 수술비하고 치료비 견적이에요. 피부 이식 수술 받아야 합니다. 왼팔이랑 옆구리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김도연. 네가 지금 뭔 짓이고. 어머니. 도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희정이 팔에 지금 화상 자국이 있어요. 이도 화상이에요. 피부 이식 수술 받아야 해요. 그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제사 음식 하다가 다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제사 음식 하다가 다친 거예요. 15년 동안 혼자 제사 음식 만들다가
열이 38도 가까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끓는 국물에 댄 거예요. 순자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형수님들은 뭐 하셨어요? 도연이 서연과 미영을 번갈아 봤어요. 서연 형수님은 저녁 6시에 오셨죠. 송이버섯 들고요. 미영 형수님은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고요. 미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우는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희정이가 쓰러졌을 때 국 걱정부터 하셨잖아요. 제사상 어떡하냐고요. 사람이 다쳤는데.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창가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이 느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어요. 그만해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아버지, 근데 도연이가. 닥쳐. 단 한마디였습니다. 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앞으로 왔어요. 종이 2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이 말이 맞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정우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진우, 서연, 재훈, 미영.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15년 동안 막내한테만 시켰어. 나도 알고 있었어. 말을 끊고 창밖을 봤어요. 근데 모른 척했지. 편하니까. 막내가 알아서 하니까. 다시 가족들을 봤습니다. 내 잘못이다. 진우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정우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비용은 이렇게 한다. 엄마하고 나 50% 낸다. 큰 놈 25%, 둘째 25%.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입 다물라니까. 정우의 눈이 매서웠어요. 진우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희정이 치료비 보태. 이해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우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앞으로 희정이한테 일 시킬 생각 마. 제사도 당분간 간소하게 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 막내만 시키지 말고. 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막내야. 예, 아버지. 희정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내가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괜히 막내만 고생시켰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과 미영은 얼굴이 굳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발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어요. 희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풀렸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노을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희정이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왼팔에 감긴 붕대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희정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어땠어요? 도연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식구들 다 난리치더라. 희정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맘이신 건지 당신 걱정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더라고. 희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나서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거실에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응. 형님들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치료비도 가족들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어. 희정은 한참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정말요? 응. 진짜야. 도연이 희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희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어스름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연은 수술실 앞 복도를 서성였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3잔이나 마셨는데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잘 됐습니다. 이식 부위가 잘 붙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어요. 회복실에서 희정이 마취에서 깨어나기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정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희정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도연을 찾았습니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잘 됐대. 희정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놓지 않았어요. 입원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희정은 처음 며칠간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왼팔과 옆구리의 이식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새벽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도연은 간이 침대에서 자다가 희정이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게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도연이 일어나 물을 떠다 줬습니다. 희정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닷새쯤 지나자 통증이 줄었습니다. 희정은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창가까지 걸어가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한동안 잊고 있던 풍경이었어요. 퇴원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짐을 챙겼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희정의 노트북까지. 가방이 2개나 됐습니다. 희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 걷기는 아직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건넸어요. 재활치료 일정은 외래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희정이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에요. 그런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열흘 만인데 한 달은 떠나 있다 온 기분이었어요. 하은이와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희정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준서는 소리 안 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은 도연이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물이 좀 짰어요. 계란말이는 한쪽이 타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은이가 엄마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준서는 계란말이 안 탄 쪽을 골라서 엄마 접시에 담았어요. 맛없지? 내가 해서. 아니에요. 맛있어요. 희정이 국물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좀 짜긴 했지만 그날 밤 희정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이불 냄새. 옆에 도연이 있었어요.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희정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왼팔의 붕대는 작아졌어요.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3번 가까운 병원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희정은 소파에 앉아 도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아버지. 예. 많이 좋아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 오신다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누구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래요? 도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오신대. 식구들 데리고. 희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식구들이요? 다요? 응. 희정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기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어요. 그 뒤로 순자, 진우, 서연, 재훈, 미영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왼팔에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우가 희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 있어. 서 있지 말고. 희정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섰어요. 거실이 비좁았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과 미영은 식탁 쪽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순자는 안락의자에 앉았어요. 정우는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희정을 바라봤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희정아.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눈 뜨고도 못 본 척했다. 희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는 거, 혼자 부엌에서 끙끙대는 거, 다 알았어. 근데 모른 척했어. 그게 편하니까. 정우가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한테는 객처럼 대하면서 너한테만 집안일 다 떠맡겼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막내니까. 막내 며느리니까. 정우가 다시 희정을 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내가 잘못했다. 희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희정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희정아. 시어머니가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막내였어요. 순자가 희정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늙었다는 게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나는 거 알면서도 쉬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 국 쏟아졌을 때 국 걱정부터 했어. 내가 미쳤지.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미 노릇을 그렇게 밖에 못했어. 미안하다. 희정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재수 씨, 진우가 희정을 봤습니다. 형으로서 참 형노릇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밥상 차리는 거 뻔히 알면서 재수 씨한테 고맙다 한마디 한 적이 없네요. 진우가 헛웃음을 쳤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겠다고 바쁘다고 그게 핑계가 되나? 밥은 잘도 먹으면서.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재수 씨. 서연이 옆에 섰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동서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원이 멀다고, 애들 있다고, 핑계도 참 많았다.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서연이 희정의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할게.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재훈과 미영도 고개를 숙이며 희정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지요.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희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삼킨 말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돌아가신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힘들어요, 엄마. 나 여기서 혼자예요. 그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도연이 희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희정은 도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됐다. 정우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희정이 피곤하겠다.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희정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영도 희정을 안아줬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응. 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 같아요. 뭐가? 다들 사과하러 올 줄 몰랐어요. 도연이 희정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희정이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해운대 아파트 베란다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창가에 앉아 왼팔을 내려다봤어요. 붕대는 벗은 지 오래였습니다. 피부이식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지요. 처음엔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라고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사가 있었어요. 희정은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만 다녀왔지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큰형수가 전 부쳤대. 희정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요? 응.
근데 좀 탔나 봐. 큰형이 투덜거렸대. 희정은 피식 웃었어요. 상상이 됐거든요. 서연이 프라이팬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둘째 형님은요? 나무랬대. 근데 고사리가 좀 질겼다더라. 처음 하면 그렇죠. 희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네. 진짜요? 응. 그냥 드셨대. 희정은 잠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드셨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간이 싱겁다, 전이 눅눅하다, 늘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도연이 아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때? 좀 섭섭해? 아니요. 희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련해요. 이상하게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제사 전날에야 왔고 미영은 여전히 굼뜨게 움직였지요. 시어머니도 가끔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습관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정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혼자서 30가지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도연이 가방에서 꺼냈던 그 노트북이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메일 앱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어요. 희정의 시선이 왼쪽 메뉴로 갔습니다. 임시저장함 147. 희정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엄마한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전체 선택.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지워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서러울 때마다 꺼내 쓴 편지들. 희정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내 방은 항상 있으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희정이 눈을 떴습니다. 클릭했어요. 메일이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텅 빈 임시저장함.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요. 두 감정이 뒤섞였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해요? 도연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뒤에 서 있었어요. 아니, 그냥 정리 좀 했어요. 뭘? 희정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묵은 것들이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희정이 남편을 봤어요. 왜요? 장모님 산소 가보려고. 오랜만에. 희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산소.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2년? 3년? 시댁 제사에 치여서 갈 엄두를 못 냈거든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지. 진작 갔어야 하는 건데. 도연이 희정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양산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때였지요. 희정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몇 년 만이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6년인가? 7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있잖아요.
희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못했거든요. 도연이 옆을 힐끗 봤어요. 희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서럽다고, 그런 말들이요. 근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희정이 도연을 봤습니다. 당신 덕분에요. 도연은 대답 대신 희정의 손을 잡았어요.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산소는 양산 외곽의 작은 공원묘원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산바람이 불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어요. 희정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도연이 보폭을 맞춰줬지요. 엄마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님, 희정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비석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오래 오지 못한 흔적이었지요. 희정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옆에 앉아 함께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비석을 닦았어요. 국화꽃을 올려놓았습니다. 희정이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왔어.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국화꽃잎이 살랑거렸어요. 오랫동안 못 와서 미안해. 바빴어. 아니, 핑계야 그건. 희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근데 엄마가 없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이 옆에서 아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진짜로. 희정이 왼팔 흉터를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 바보 같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희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자리 찾았어. 눈물이 흘렀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더 자주 올게. 희정이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위예요. 그동안 못난 사위가 희정이 고생만 시켰습니다. 죄송해요. 희정이 남편을 봤어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건 처음이라. 고마워요. 희정이 웃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희정의 마음이 가벼웠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건 있잖아요. 희정이 말했어요. 뭐? 다음 제사 때 나도 가볼까요?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정을 봤어요. 진짜? 평생 안 갈 순 없잖아요. 근데 무리하면 안 그럴 거예요. 희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할 거예요. 전 태우는 거.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희정이 뒤를 돌아봤어요. 언덕 위 엄마 산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국화꽃의 노란빛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희정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엄마.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묘원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희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빛이 눈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전화하셨고 형님들은 여전히 서툴렀지요. 가족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어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한쪽에만 짐을 지우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차 안에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도연이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습니다.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희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